1963년 11월 린든 존슨 대통령의 민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인종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당이 되었다. 재건 시대가 미국의 두 번째 건국이라면 1964년의 시민권법, 1965년 투표권법의 제정은 세 번째 건국이었다. 시민권법의 통과는 공화당도 하원의원의 80%, 상원의원 80% 이상이 동참하였다. 투표권법 역시 양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이처럼 공화당은 세 번째 건국의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공화당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와 달라졌다. 왜 공화당은 다른 길로 나아갔을까? 공화당은 북동부의 제조업 이해관계자, 중서부의 농부, 소도시 보수주의자, 남부 이외 지역의 백인 기독교 유권자와 더불어 기업과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다. 그들은 이들 지지 기반을 통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정치판을 지배했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의 발생과 뉴딜 정책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연달아 5번이나 대선에서 승리하자 영원한 소수로 전락할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난 다인종 민주주의로의 변화로 인해 집권의 기회가 찾아온다. 1930년대 말 민주당 내 자유주의 계파는 전미 흑인지위 향상협회와 산별노조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시민권을 강화해 나갔다. 이들 연대는 반린치법과 인두세 폐지 및 공정한 고용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남부지역 백인들은 이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조시아 베일리 상원의원은 민주당 동료들에게 남부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침내 1948년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스트롬 서먼드가 시민권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 신생 주권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이제 민주당의 탄탄한 남부는 더 이상 탄탄하지 않게 되었다.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과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 통합 등 굵직한 사건들은 남부지역 백인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왔다. 이를 기회로 인식한 공화당은 남부지역 백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했다. 1964년 이후 민주당은 시민권 정당을 자처하여 흑인 유권자 다수를 확보했다. 반면 공화당은 인종적 보수주의 정당으로 사실상 백인 정당이 되었다. 공화당은 선거에서 노골적인 인종차별 주장보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암묵적이고 암호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수적인 백인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1976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를 제외한 1968년부터 1988년까지 모든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1965년 이민국적법이 통과되면서 이민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특히 남미와 아시아에서 많은 이민자가 몰려들어왔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 비율은 1950년 88%에서 2000년 69%, 2020년 58%로 떨어졌다. 이렇게 다인종 미국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인종 간 결혼 비중도 많이 증가했다. 종교적 다양성도 높아져 미국의 기독교인은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치와 사법부의 구성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민족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인종적 평등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인종적 질서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다인종 민주주의의 성장은 미국 사회를 재편했으며 공화당에도 위협이 되었다. 이는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대선과 2012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화당의 남부 전략은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백인 아닌 미국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으나 공화당의 또 다른 세력은 유권자 수를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투표 접근을 제한하는 투표자 신분 확인법을 실행에 옮겼다. 이 법은 흑인, 라틴계 및 가난한 시민의 투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21세기 초 공화당 정치인들은 선거 패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백인으로서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그동안 백인 아닌 미국인은 그들보다 낮은 지위에 머물렀다. 이런 인종적 수직 체계는 200년 가까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자 백인 중 많은 이들은 소외와 추방, 박탈의 감정을 느꼈다. 이러한 다인종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보수적인 백인들은 공화당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백인들의 불만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이며 잔인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극단적인 백인 유권자 집단을 포섭했다. 트럼프의 성공은 백인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가 승리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리고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도 그의 스타일과 태도를 따라했다. 트럼프 임기 말에 공포와 분노를 느낀 많은 공화당원은 극단주의로 나아갔다. 공화당원 56%가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인 미국식 삶의 방식을 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할 근거가 되었다. 트럼프는 2016년에도 선거에 지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부정했다. 선거 후 몇 주 동안 공화당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공화당 간부가 선거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의 시도에 동참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가로막으려는 폭동을 부추기고 심지어 도왔다. 폭동이 정리된 오후 6시 트럼프는 추종자들에게 오늘을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말했다. 공화당 간부들은 국회의사당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여러 공화당 정치인은 다소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1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고발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은퇴했거나 2022년 이후 열린 예비선거에서 패배했다. 공화당 지도자 대부분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로 행동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이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폭동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 구성을 막았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를 지지하겠다고까지 말했다. 공화당은 민주주의 행동의 3가지 기본 원칙을 모두 어겼다.